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부정, 법으로 푸는 정치 경계입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슈는요, 4개 정도인데, 뭐, 4개라고 해야 될지 3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여러분들, 저와 보조를 같이 해서 이렇게 우리 법부정 방송을 꾸준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은 다 저와 수준이 비슷한 이런 지금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신규 유입을 하셨다든지 아직까지 조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일비하는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일단 잠깐 한번 그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지율을, 요즘 막 쏟아지고 있는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여론조사 관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다루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 국힘당이 진짜 겨냥을 해야 되는 저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청이 어느 청을 집중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15%, 20%, 그다음에 30.5%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힘 지지율이 나오고 있죠. 한국갤럽은 20%, NBS는 15%, 리얼미터는 또 30.5%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 갈피를 못 잡는다. 근데 이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진짜 국힘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디냐? 중도층, 무당층, 그다음에 응답 거부층, 이런 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런 심리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심리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려고 해요. 중도층, 무당층, 응답 거부층은 민주당도 싫고 국힘도 싫어요. 근데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응답을 해요. 그런데 응답 거부층이 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도대체 어떤 심리인지,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로부터 응답을 이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국힘 후보자, 보수 후보자를 찍도록 이렇게 마음을 돌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리학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두 번째 그 이슈로 그렇게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개헌 이슈,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개헌 이슈를 계속 지금 그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그다음에 청와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개헌 반대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씌우려고, 그런 이미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은 개헌을 반대하는 국힘당이 왜 반대를 할까? 그 반대하는 국힘당은 바로 윤의계인 정당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앞두고 윤의계인 정당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프레임 전쟁, 그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 오늘 저 메인 헤드라인으로 여러분들 누가 장동혁을 망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제일 마지막 이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실제 장동혁이 정말 그냥 건전한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장동혁을 더 좁고 거친 어떤 정치 어떤 황야의 무대로 그렇게 끌고 간 그 장본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물론 이제 결정적인 그 인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누가 최근에 와가지고 장동혁을 저렇게 망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번에 방미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김민수라고 하는 이 친구의 말을 너무 요즘 저 장동혁이가 의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민수 리스크, 김민수하고 김민수를 손절하지 않으면 장동혁은 더 나락으로 빠진다. 이런 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장동혁을 망친 김민수 리스크, 즉 김민수라고 하는 친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완전히 한명회 같은 이런 전략가냐,
아주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한명회만 하더라도 아주 뛰어난 전략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연 김민수와 같은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급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수준의 그 인물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장동혁을 저렇게 망친 사람 중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김민수인데 김민수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럴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슈의 비중을 여러분들 둔다고 해서 김민수 같은 사람을 제가 오늘은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장동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수를 다루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 친구에 대해서 다룰 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장동혁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에 안 맞는 사람을 다룬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장동혁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지율 관찰법을 여러분들 혹시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지지율 관찰하는 거 특히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이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요즘은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NBS 4개 기관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저기 한국갤럽, 이렇게 3개 정도만 중점적으로 탁 비교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율을 보시는 방법을 저는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지율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정평 있는 조사기관 중에서 1개 또는 2개 정도를 정해서 그것만을 봐라. 그것만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리얼미터, NBS, 한국갤럽, 이 3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만은 각 기관마다 조사 방식, 표본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질문 방식 이런 것들이 각 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기관 저 기관 숫자를 그대로 그때마다 나오는 툭툭 이제 언론에서 발표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냥 막 섞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는 30%, 어떤 경우는 15%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조사기관의 숫자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나오는 그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이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같은, 예를 들면 한국갤럽이다 그러면 한국갤럽 추이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전화 면접 방식이냐 아니면 단순히 ARS 그 뚝뚝뚝뚝 번호 누르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RS 방식이냐 전화 면접 방식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2개를 혼합하는 이런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ARS 방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ARS 그 자동응답 방식은 적극적이고 강한 지지층, 이른바 극성 지지자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실제 전화 통화를 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방식, 전화 면접 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중도성향 국민들의 답변이 비교적 더 잘 포착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요,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 결과를 더 신뢰해서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쨌든 3개를 다 보기는 봅니다만은, 리얼미터하고 이렇게 다 보기는 봅니다만은, MBS하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훨씬 더 저는 비중 있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ARS 조사, 즉 자동응답 조사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ARS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의 정도를 보는 그런 참고 자료로 그냥 대략 보시고, 전화 면접 조사는 실제 민심의 넓은 흐름을 읽는 그런 자료로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또 자꾸 여러분들이 뭐 이재명 지지율이 뭐 대통령 지지율이 3% 떨어졌네, 5% 떨어졌네, 아니면은 뭐 5% 올랐네, 이런 식으로 막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막 5% 떨어졌다면서 이렇게 막 크게 그냥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그게 그런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지율의 높낮이에 따라서 변동폭의 의미도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지지율에서는요, 2, 3%, 5% 이렇게 오르내리면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20% 전후의 그 낮은 지지율에서는 1, 2% 하락하는 거, 이것도 심각한 경고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뭐 57%, 60%, 62%, 요즘 뭐 68%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들에 있어서 거기에서 68%에서 63% 됐다, 5% 떨어졌다. 이거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15%, 20% 나오는 국힘 지지율의 NBS, 한국갤럽 이런 지지율, 여기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15%냐 16%냐 아니면 15%냐 14%냐 1%, 0.5% 이렇게 변동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그 구간 안에서는 작은 변동도, 그러니까 이제 한 20% 전후 이렇게 낮은 그 지지율이 있을 때는, 이런 때는 작은 변동도 지지율 이탈이다, 뭐 중도층이 외면의 정도가 더 크다, 조직력이 뭐 약화됐다, 이런 신호로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높은 숫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워낙 이제 국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띄엄띄엄 여러분들께 지지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지율 그 여론조사를 볼 때 여러분들은 숫자 하나가 들쑥날쑥 하는 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 가지시는 거는 여러분요, 같은 기관에서 어떤 추이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큰 흐름에서 매주 이게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아니면은 뭐 횡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조사 방식, 지지율 구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꼭 먼저 드리고 그렇게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시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은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응답청이 여론조사 뭐 민주당 48%, 국힘 15, 20%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응답 안 하는 층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응답 안 하는 층,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하는 의미죠, 사실은. 여론조사가 현재 뭐 찬반, 뭐 지지율, 뭐 반대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진짜는 숨어 있는 그 숫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자기 표로 돌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 오늘은 여론조사 심리를 기초로 한 어떤 선거 전략, 이런 차원에서 국힘당이 여론조사에서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그 집단이 어디냐, 누구냐, 이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숫자 나오는 거 그 자체보다도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 이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판에서는요, 국힘이 진짜 봐야 할 것은 이미 강하게 결집한 찬성층, 반대층, 이것만이 아닙니다. 응답 거부층, 중도층, 무당층입니다. 바로 이 집단이 이번 이제 그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이 아주 낮은, 지금 이 바닥치고 지하층을 뭐 뚫고 들어가고 있는 이런 그 국힘의 입장에서는 그 응답 거부층, 중도층, 무당층이 어떻게 그 마음을 정하느냐, 여기에 지금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한국갤럽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갤럽의 4월 달에 3주차, 4월 17일자하고 4월 24일자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최근 나와 있는데, 4월 3주차 지지난주 것을 가지고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월 3주차입니다. 그때 응답이 45%, 여당 후보, 민주당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45%, 야당 쪽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국힘 쪽에 찍어야 된다는 응답이 28%. 그러니까 45% 민주당, 28% 국힘 이렇게 찍어야 된다 하고, 모르겠다, 응답 거절한 쪽이 26%나 나왔어요. 26%나.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26% 이게 이제 문제인데,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47%, 야당 국힘에 대해서 24%. 그러니까 거의 2대1 수준으로 민주당이 찍겠다, 중도층에. 그 다음에 모름 응답 거절층에서는 응답 거절층은 30%나 돼요. 그리고 또 무당층 입장에서는 여당의 15, 야당의 27. 그러니까 국힘의 무당층, 나는 어느 쪽에도 정당에 관심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15대 27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층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응답 거절 이런 쪽이 58%나 돼요. 어느 쪽 정당 둘 다 관심 없다. 그런데 나는 답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쪽이 58%나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응답이 58%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층들을 제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층들을 마음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무당층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아예 답을 안 하고 유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한국갤럽이었는데, 이제 NBS 4대 기관이 하는 것, 4월 4주차 23일 날 나왔던 것인데요. 여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국정안정론 58, 정권 견제론 30%로 해서 민주당 쪽에 58, 국힘 쪽에 30% 이렇게 해서 국정안정론이 58대 30으로 해서 훨씬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태도를 유보한 층, 그 다음에 무당층 이런 존재가 적지 않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리얼미터도 4월 4주차 조사 27일 날 엊그제 나온 거기에도 국힘이 30.7%까지 떨어지고 TK에서는 10.9%가 떨어졌어요. TK에서는 10.9%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숫자가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의미하는 것 그 자체가 간단합니다. 해석이 간단합니다. 지금 드러난 그 찬반 지지율만으로는 선거판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마음을 확정하지 않았거나 확정했더라도 숨기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끝까지 더 지켜보고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겠다 하는 이런 층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무당층, 그 다음에 응답거부층, 중도층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이런 쪽에 있는 국민들의 심리가 도대체 어떤 심리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우선 첫 번째 층은요 이렇습니다. 하나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아직 판단을 미루고 있는 유보심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당이 다 마음에 안 드는 정치 피로심리다. 세 번째,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움직이는 이런 소위 우리가 이제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샤이 심리라는 거죠.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탁 그렇게 편을 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당보다는 사람과 지역 현안을 보고 실용적으로 결정하려는 이런 심리. 이렇게 4가지 심리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유보 심리,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피로감 느끼는 심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샤이 심리, 네 번째는 진짜 사람 보고 찍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 정당 안 보고 사람 보고 찍겠다 하는 심리,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응답 거부층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은 아니에요. 판세가 본인 입장에서 응답 거부층 입장에서는 판세가 아직까지 덜 굳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되는지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했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힘의 타깃이 누구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보셨듯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아무리 마음 돌리려고 해도 그 사람 안 들어옵니다. 이미 굳어진 보수층,
이 사람들만 바라보면은 역시 선거 못 이깁니다. 지금 국힘이 겨냥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타겟은 응답을 미루고 있는 중도층.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타겟은 정당을 정하지 않은 무당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말을 아끼고 있는 응답 거부층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에 있어서는 접근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투표를 적게 할 수도 있어요.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룹 응답 거부층은 상황은 살펴보고 있는데 답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층이거든요. 이쪽은 투표는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선택을 우리 편으로 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그 중도층, 무당층, 응답 거부층의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요. 이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나오는 거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찬성 반대 또는 뭐 민주당 국힘 남아있는 나머지 집단. 요게 방금 요 세 집단이잖아요. 요 세 집단이 마지막에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표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NBS 여론조사 결과에서는요, 중도층은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한 2배 이상이 민주당 쪽으로 NBS 쪽에서는 중도층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미터는 국힘이 중도층에서 크게 밀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뜻은 무슨 말이냐. 국힘이 지금처럼 자기 편만 결집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한테 다 뺏긴다. 세 덩어리로 나누면은 민주당이 두 덩어리 다 가지고 가고 한 덩어리만 가지고 있다. 30%만 중도층, 무당층에서 국힘이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의사표명을 한쪽에서도 완전히 밀리고 있는데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또 역시 두 덩어리, 한 덩어리 민주당이 두 덩어리 가져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돼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신뢰 회복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중도층은요, 과장된 어떤 구호라든지 뭐 그런 것들보다는 안정감, 절제, 상식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개헌이면은 개헌에 대한 대안.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면은 검찰개혁에 대한 대안. 지방자치면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설계도를 보여줘야 돼요. 무조건 반대한다. 완전히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개헌하려고 한다. 권력 독점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대안을 보여줘야만 이분들이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생활 이슈를 더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무당층은 정당에 충성하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내 생활에 편의를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하철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중교통, 그 다음에 도로 교통이 막 완전히 교통 체증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고 하면은 그런 좋은 해법 내놓는 사람한테 표가 가게 된다고요. 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응답 거부층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은 말이 없을 뿐이지 투표장에서는 의외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층입니다. 결국 선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앞서가는 쪽이 있죠.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를 놓고 접근을 해야 되지만은 지방선거는 한 지역구, 자기 관할 지역구마다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그 안에서 지지율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전국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특정 지역구의 지지율도 역시 항상 높냐? 꼭 그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물 보고 무당층은 찍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뭐 그 전국 지지율 또 뭐 대구광역시다, 부산이다, 서울이다 해서 이렇게 앞서가는 쪽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 거부층과 중도층, 무당층이 적지 않게 높은 그 지금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수치만으로는 최종 결과를 단정하면은 그만큼 정확도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국힘이 진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려면은 이미 자기 편인 사람을 더 세게 자극하는데 힘을 쓸 것이 아니고 아직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숫자상으로도 숫자는 뭐 이렇게 지지율 뭐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 툭툭 튀어 나오지만은 민심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국힘이 하는 방법을 보면은 거구층 자기들 편, 예? 거구 집단만 딱 그냥 끼고 가겠다. 그러면 깨져요. 그거는 뭐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딱 내 편만 끼고 있으면은 그게 표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은 계속 중도나 우리 쪽을 계속 그냥 표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편만 이렇게 탁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표가 나오냐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중도층, 진보층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표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를 합시다. 국힘당의 타겟은 이미 결집한 보수층, 거구층, 이것만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아직 답을 유보하고 있는 중도층, 무당층, 응답 거부층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들을 움직일 언어와 전략을 만들지 못하면은요, 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저한 열세, 이거 만회 못합니다. 참패는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하는 것이 분명히 이미 제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간파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갈게요. 개헌 앞에서 개헌을 함에 있어서 국힘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그 주체가 지금 국회의장 주도로 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투표로 나아가는 이런 형태로 가니까 또 개헌안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서로 교감을 가지고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 안에서의 그 개헌안에 대한 찬반 여기는 뭐 분명하게 지금 딱 그냥 그 구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뭐 개헌이 되겠습니까? 개헌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힘을 자꾸 윤핵인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방선거 전략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개헌 논의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헌 논쟁은요. 헌법 조문 뭐 원포인트 개헌 해가지고 뭐 3개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명칭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하는 것을 지금 한문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한글로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뭐 등등은 국힘의 정체성을 겨누는 정치 프레임 전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청와대 측은요. 개헌 의제를 국힘 공격 카드로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국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민그적거리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청와대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국힘을 향한 이런 공격 카드의 프레임은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개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국민의힘이 윤핵인 세력에 묶여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국힘을 향해서 프레임 씌우는 그런 지금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프레임은 국힘으로서는 대단히 아주 치명적이죠. 왜냐하면요 이번 개헌안의 상징 의제가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 전문에
뭐 윤전통도 그랬고 뭐 그 저 표 들려고 호남 쪽 표 들려고 계속 뭐 5.18 민주화 운동 이거 헌법 전문에 넣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거 지금 반대하는 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수록하자, 또 개헌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자, 이런 것들 이번에 이거 세 개 플러스 대한민국 헌법 한글화하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데, 이것을 두고 국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계속 그렇게 고수를 한다? 이게 국힘의 입장에서, 국민의힘 정당 입장에서 이게 당론으로 반대할 사안입니까? 이 세 개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국힘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개헌안은 평상시에 개헌안을 논의를 해야 되지, 지금 선거 앞두고 개헌안을 논의하는 거, 이게 부적절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국힘에서도 평소에 주장해왔던, 역대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렇게 그 주장을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사실은 국힘의 평소의 그 논조에 비추어 보면은 이거는 찬성해야 되는 그런 그 개헌안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물밀듯이 2차 원포인트, 3차 원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어질까 봐서 겁을 먹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당론 반대를 하게 되면은 국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공격을 하죠. 이번 이제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들어가게 되면은 왜 개헌 반대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5.18 이거 아직까지도 인정 못 하느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도 인정 못 하느냐? 부마항쟁 집어넣는 거 그것도 그러면은 그 부산 마산 쪽인데 이것도 그러면은 부정하겠다는 것이냐? 계엄에 대해 비상계엄 그 선포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 자기들이 당했던 그런 그 국힘인데, 계엄 통제하는 거 그것도 그러면 싫다는 거냐? 당신들은 그럼 다음에 또 집권하면은 비상계엄 또 선포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국힘을 향해서 몰아세울 거라고요.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요. 계엄권 통제 강화하는 것은 매우 강한 명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주제 이슈 아닙니까? 국힘도 그동안 여러 차례 계엄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런데 막상 다시는 불법 계엄을 꿈꾸지 못하게 하자는 이런 개헌안 앞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내세우고 있어요. 국민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힘에 대해서. 말로는 계엄 반대한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말로는 계엄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개헌을 반대하느냐, 이런 질문을 국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힘을 완전히 그대로 그냥 찔러버렸어요. 개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직도 윤핵관에 묶여 있는 것 아니냐? 장동혁 대표 정말 그런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국힘을 향해서 압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죠. 국힘을 어떻게 낙인을 찍습니까? 어떻게 지금 프레임을, 고도의 정치적 프레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힘을 윤핵관 정당이다, 개헌 반성하지 않는 정당이다, 역사적 민주주의 가치에 소극적인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국힘을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입니다. 문제는요, 국힘이 이 프레임을 제대로 깨지 못하고 있는 점이에요. 국힘은요, 개헌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요. 그러면 곧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언제 하자는 거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면은,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 투표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대한다? 그럼 국민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개헌하지 말자는 말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또 반대를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 중에서 지방선거로 같이 하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다루어야 되는 이슈들은 뭐 민생이니 생활정치니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개헌 여부 논란에 지방선거 이슈가 묻힌다. 즉, 민생의 블랙홀로 개헌 논의가 그렇게 민생 얘기는 부각되지 않고 개헌 논의에 파묻히는 이런 지방선거가 된다.
정치 블랙홀이 된다. 민생 블랙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번 개헌안은요. 권력 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이라든지 또 대통령제나 뭐 의원 내각제 논쟁, 그다음에 뭐 4년 연임제, 뭐 이런 것들, 장기 집권 위한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교적 제한되는 원포인트 성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원포인트 성격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5.18 부마 항쟁 집어넣는 거 전문에, 그다음에 경영권 통제하는 거, 지역균형 발전, 이것들인데 이것들 가지고 그렇게 뭐 블랙홀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블랙홀이라고 주장한다면요, 상대는 민주당 쪽에서는 다시 답변을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블랙홀이 두려운 게 아니라 윤핵인 지지층 눈치가 두려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겁니다. 국힘이 더 큰 문제는요, 절차론만 있고 대안이 약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지금 국힘의 한계입니다. 국민의힘의 심각한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힘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힘에 안 들어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장동혁 지도부에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뭔가 역할 맡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짝이 나버리는 거죠. 이런 식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진짜 대응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뒤로 지금 물러나 있고 장동혁을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껏해야 수준이 개헌 블랙홀이니 민생 블랙홀이니 하면서 비판만 하는 거죠. 비판만. 자기들 대안은 못 내놓고. 개헌 시기가 문제라면요, 국힘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 개헌을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좋다. 이번에 개헌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은 개헌안 중에서 계엄권 통제 찬성한다. 또 5.18과 부마항쟁 뭐 전문수록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다만 국민적 수기를 위해서 언제까지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언제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식의 어떤 일정 표 같은 것도 이 국힘에서 제시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당론 반대만 앞세우고 당론에 반하는 사람들은 징계 제재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표라도 이탈되는, 최대 10표만 이탈하면은 지금 개헌안이 통과가 되니까 이탈표를 막는 그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게 지금 국힘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요, 상대가 짜놓은 그 프레임 속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요, 민주당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 구도를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윤핵인 세력들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지금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윤핵인 눈치를 보면서 개헌안을 막고 있다. 이거는요,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은 아주 강력한 그 선거 프레임은 될 수 있습니다. 선거판에서는요, 복잡한 어떤 헌법 논리, 법리 뭐 이런 것들보다는 구도 한 줄 한마디, 이게 딱 중요해요. 국힘이 진짜 보수 정당으로 살아나려면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반대하려면은 반대의 명분을 조문별로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찬성할 내용은 찬성을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계엄권 통제,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문제, 이거는 국힘 대선 후보들도 이때까지 주창을 해왔던 그 이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뭉개고 간다? 그러면요, 진짜 국힘은 개헌 반대 정당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윤핵인 방어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히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개헌 논쟁의 핵심은요, 개헌 찬반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윤핵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오늘 개헌 논쟁의 핵심이다. 대안 없는 당론 반대는요, 국민의힘을 스스로 정치적 함정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슈인데요. 장동혁을 누가 망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주변에 최고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친장 찐장들, 윤핵인 세력들, 이 사람들이 장동혁을 이 스크럼을 짜고 장동혁을 다른 행동을 못하게 그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진짜 장동혁이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역할을
지방선거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면은 중대한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뉘앙스를 딱 풍겼는데 사퇴 의사가 요만큼 비춰졌는데 그걸 완전히 확 막은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윤의개인 세력들이거든요. 결국 장동혁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장동혁이 망쳐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장동혁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 미국에 같이 갔던 김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을 진짜 장동혁을 마지막까지 그냥 바닥으로 패대기 치게 만든 그 인물이 바로 김민수다. 장동혁을 망친 인물이 김민수다. 이렇게 저는 일단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김민수는 누구냐? 정치 지망생에서 지금의 거구 생존 정치로, 그리고 장동혁의 최측근으로 옆에 붙어서 장동혁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김민수 최고위원은요, 보수 정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이 사람이 지금 일종의 어떤 뭔가 하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수 정치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어요. 김민수가 뭐 처음부터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시작이 된 사람입니까? 78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김민수가 강성 거구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창업 전문가, 청년 보수, 또 분당에서 이제 자기 창업 전문 회사, 조그만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분당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분당 지역의 정치 지망생 요 정도로 해가지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민수는 78년생이에요. 출생은 부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구 갑을 이제 한동훈 표적 전략공천 해가지고 한동훈하고 한동훈 낙마시키는데 자기가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잖아요. 부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김민수가 부산을 또 그렇게 끌떡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포기를 했지만은요. 그런데다가 김민수는 78년생에 상지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대 경제학 석사, 중앙대 창업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인물로 네이버하고 이런 SNS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창업을 했고 창업 관련 단체 활동도 그 다음에 또 강의 경력도 그렇게 쌓았습니다. ROTC 장교 출신이 또 출신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고요. 그런데 이처럼 김민수의 초기 이미지만 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될 바는 없어요. 김민수가 이른바 거리 정치형 인물이라기보다는 창업, 청년, 공정, 지역 정치, 이런 신인, 이런 쪽에 이제 그 인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권 진입의 공식적인 계기는 2019년이었어요. 제가 이때 참여를 했었는데, 바로, 이때가 아니군요. 2019년에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이 있었는데, 그때 현역 비례대표였던 김순례 의원이 성남의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그렇게 비례대표 출신 현역 의원이 거기에 지원을 했었는데, 욕심을 냈었는데, 그 사람을 꺾고 성남 분당을의 당협위원장으로 김민수가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정계에 진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래통합당 국힘 계열 쪽에서 이제 분당을의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고, 2023년도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죠. 그런데 대변인 하다가 잘려버렸잖아요. 발언 잘못했다가. 자, 이제 그 점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내세워서 그 황교안 대표 당시에 만들어졌던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때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문에 만들어진 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세운 것이었죠.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공정 관련 과제, 그다음에 입법,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취지로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좀 하다가 허지부지 돼 버렸어요. 당시에 저는 이제 외부 인물로 해서 제가 뭐 정치 관여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전문가로서 어쨌든 참여 요청을 받아가지고 합류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자격으로 해서 참여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했었던 사람이 대전의 정용기 의원, 지금은 낙선해가지고 어디 공기업 기관장하고 했었죠. 그다음에 박선영 그 동국대 교수, 박선영 전 의원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때 참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현역 국회의원 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 이미자 의원 뭐 등등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뭐 김현아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석동현 변호사 등 그 전현직 그 뭐 법조인 뭐 이렇게 해서 그 정치 지망생들이 또 참여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김민수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김민수는요 제가 뭐 젊은 친구가 하나 있네, 키가 멀쩡하게 큰 그 젊은 친구가 있네 하는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78년생이니까 뭐 제자뻘도 한참 제자뻘이 우리 제자들이 제자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민수는요 지금처럼 이런 거구적인 언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당을 몰아가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시작 자체를 공정사회라고 하는 이런 보수정당의 정책 브랜드에 그렇게 합류한 어떤 정치 신인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거구 상징 인물로 이렇게 변절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김민수를 보면은 그 당시의 김민수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저는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김민수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는 공정사회형 보수 신인이 아니에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소리 꽥꽥 지르고 극우 유튜버 정치나 제도권 정당을 연결시키면서 거기 나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를 합리적 보수의 길이 아니라 아스팔트형 생존 정치로 끌고 간 인물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를 정말 형편없이 만든 그런 인물이다. 역사적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요. 뭐 김민수가 뭐 한명회 같은 일어났던 이런 뭐 어디 뭐 무슨 책사나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김민수는 그런 급에 해당이 뭐 그런 급을 비교할 대상조차도 안 돼요. 한명회는 머리 좋은 책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권력을 설계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단지 권력을 남용해서 그렇지. 굳이 역사적 유형을 찾는다면요. 성종 때부터 성종 당시에 권력 주변을 맴돌다가 연산군 들어가서 다시 이제 등령이 탁 됐었는데 갑자사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런 정도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그래서 연산군 때 군주의 분노와 폭주를 부추긴 임사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임사홍류의 척건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김민수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사홍이는 연산군이 마음속에 그렇게 완전히 마음속에 따리를 털고 있는 상처나 분노 이것을 다독거리고 이렇게 달래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고 부추겼어요. 군주의 판단을 맑게 하는 그런 신하가 아니라 군주의 귀를 흐리게 하고 권력의 폭주를 키운 인물로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임사홍입니다. 임사홍류 그 인물로서 김민수가 장동혁을 그렇게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김민수가 임사홍과 같은 이런 역사적 거물 간신으로까지 높여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김민수는 또 임사홍만큼 교활한 책략가도 아니에요. 근데 유형이 좀 닮았다는 거죠. 욕심은 크고 지혜는 얕은데 하필 대표의 귀 가까이에 앉아서 딱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장동혁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척근. 바로 이 점에서 김민수는 장동혁을 망친 인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요. 12.3 비상계엄 바로 이후였는데요. 김민수가 그때 어떤 그 입장으로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완전히 방향을 엉망으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국힘을 끌고 갔느냐, 영향을 미쳤느냐. 김민수는요, 계엄군의 그 중앙선관위 진입을 놓고요, 뭐라고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김민수 같은 애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겠죠. 그런데 했던 발언을 기억하면은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발언을 기억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민수가 했던 발언이에요. 뭐냐 하면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했던 거 그걸 두고 과천 상륙작전이다. 그러면서 또 선관위 상륙작전이다. 한 방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힘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어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위기를 진지하게 성찰하기보다는요, 계엄의 위험성을 강성 지지층용 언어로 그렇게 포장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에 기대게 되죠. 김민수가. 김민수의 생존 방식이 더 분명해졌어요. 원래 처음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얼쩡거리고 했던 때는 창업 전문가니 청년 정치인이니 무슨 공정사회형 보수 신인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김민수가 그렇게 정치권에 진입하려고 끌떡거렸는데 그 이미지가 지금은 확 바뀌었죠. 그때 그 당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잘 싸우는 보수다, 강하게 말하는 보수다, 아스팔트와 통하는 보수다 하면서 완전히 이제 전광훈류 이런 쪽에 손현보류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그 관련되는 이런 인물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김민수의 정치적 생존 방식은요, 합리적 보수의 확장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에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표가 필요할 때, 극우의 표가 필요할 때 김민수가 움직이면서 거기에 그렇게 움직이고 했잖아요. 밀사로 나갔다가 밀사로 가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 통일교 거기도 장동혁이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윤의게인 윤의게인 반대하는 그 공동 그 선언문 하는데 국회의원들 전부 다 국힘 의원들 전부 서명하는데 자기가 그때 서명하는 거 그거 윤의게인 진정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면서 이거는 그냥 쇼다 하면서 그렇게 그 통일교 쪽에 그다음에 윤의게인 쪽에 다독거리고 그 다음에 전한길이 만나고 전한길 쪽에 밀사로 파견되고 해서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쫓아가고 했던 인물이 바로 김민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국민 설득하고 내부 결집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사람이 바뀌어 버렸는데 공정사회라고 하는 이 시도로 해서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그 국힘 쪽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은 싸움하고 응징하고 배신자 색출하고 극우 유튜버 결집하고 이런 쪽의 상징적인 당내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민수가 젊은 친구가 자꾸 막 완전히 그냥 나이 든 정치인들한테 자꾸 부딪히고 쌍소리 하듯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예 막 그냥 김민수하고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 사람,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문제는요, 김민수 혼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동혁까지 함께 끌고 갔다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자, 이게 당을 망친 이유가 한번 보십시오. 김민수가 뭘 잘못했는지. 방미 논란 당연히 그렇잖아요. 장동혁 대표 방미에서 2박 4일, 5박 7일, 그 다음에 8박 10일 이런 과정에서 장동혁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모든 일정을 다 함께 한 사람이 바로 김민수잖아요. 다른 방미단 인사들이 모두 다 귀국한 이후에도 당이 완전히 공격받는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심각하게 비판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떨치고 먼저 3명은 들어왔잖아요. 예? 김장겸 또 누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명은 들어왔잖아요. 조정훈이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김민수는 하루 이틀 더 있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았어.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김민수가 이번에 방미 프로그램을 짰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도 하는데 실제로 김민수가 공식적으로 방미 일정을 총괄 기획했다는 보도는 특별하게 어디 이런 근거는 어디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김민수가 전체 기간을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 완전히 장동혁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그다음에 입이 되는 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장동혁이 김민수한테 자꾸 질질 끌려다닌다. 김민수가 얘기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민수가 전한기린이 등등 이런 거구 쪽하고 붙어가지고 장동혁을 자꾸 귀를 막고 눈을 막는다. 이 얘기를 지금 그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 그거 그냥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방미 성과 포장 논란인데 장동혁 대표는요 귀국 후에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한 라인 구축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김민수가 또 한마디 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또 귀국 후에 또 대응입니다. 방미 비판이 커지자 김민수가 장동혁 대표를 방어하는 쪽에 그냥 딱 앞장섰잖아요. 문제 본질은 빈손 방미, 과장 보고, 리더십 붕괴 이런 것들이었는데 김민수가 어떻게 했냐면은요. 비판자 미국 방미 다녀온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완전히 당무감사하겠다, 윤리위 회부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김민수 아닙니까? 비판하면 적이야 이 친구들 눈에는. 이건 책임 정치가 아니잖아요. 실패한 판단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를 공격해서 내부 결집을 시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간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구 유튜버들의 결집을 바로 이 친구들이 김민수가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이 방미 뒤 당내 분위기가 악화되자 강성 보수 유튜버 아마 고성국 유튜버였던가 그렇죠.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와 자신이 당원들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버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불신임 투표 한번 해봐요. 지금 찬반 투표 한번 해봐요. 장동혁이하고 김민수하고 찬반 투표하면은 반대 그러니까 당대표 부적격 결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김민수가 정말 거구 유튜버와 강성 당원 여론을 동원해서 당 전체를 압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종호 의원 좀 전에 그 말씀 하려다가 제가 뺐습니다만은 진종호 의원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 방미 직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원에 나선 진종호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당무감사실에서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김민수가 직접 여기에 있어서 관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당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미 직후에 장동혁 지도부가 택한 첫 메시지가 민생도 아니고 선거 전략도 아니고 방미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아니고 오히려 뭐를 했습니까? 친한계 인물에 대해서 색출하라. 한동훈 우리 당 주자도 아닌 무소속을 지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색출하라. 이런 식으로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 인물들입니다. 이게 바로 장동혁을 망치는 그런 방식이죠. 장동혁은 당대표라면서 선거 전체는 안 보고 국힘이 어디서 망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도 안 하고 김민수식의 정치에 끌려가면서 장동혁은 점점 당대표가 아니라 특정 강성 지지층의 대변자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장동혁 망친 사람은 김민수 본인 혼자만은 아니죠. 본인이 최종적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데 김민수하고 항상 딱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민수의 영향을 받았다고 밖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장동혁을 망친 김민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장동혁이 김민수를 옆에 끼고 있으면서 장동혁의 행동이 더 악화됐어. 시각도 좁혀졌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거칠어졌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더 고립됐어. 이런 상황입니다.
김민수는요, 권력을 어떤 뭐 설계할 지혜도 전국을 넓게 볼 안목도 부족합니다. 어쨌든 임상훈 같아요. 욕심은 큰데 지혜는 얕고 대표의 귀 가까이 앉아서 판단을 흐리게 한 인물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동혁 본인이 김민수의 이런 수준을 알고 질질 안 끌려다녀야 되죠. 그래야지 본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장동혁 리스크는 김민수 리스크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국힘의 리스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